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치 변동이라고 한 제목을 달아보았고요. 비변사, 대동법, 예송과 환국 같은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 정치의 흐름을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전도 혹은 세조 때까지 조선 정치 체제의 정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았죠. 자, 세조 때 이제 훈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종이 등용했던 사람들의 살인이라고 불렀고요. 훈구와 살인은 한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사화가 되었습니다. 자, 사화의 끝에 살인들은 큰 화를 입었지만 결국은 향약과 서원을 바탕으로 승리를 쟁취했고 이후에는 분당을 형성을 했지요. 자, 태정태세분단세 대통령 임명선 해서 이제 선조 때는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선조 이후에 광해군은 전쟁을 복구했지만 중립 외교와 폐모 살제라고 하는 이유로 인조에 의해서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인조 때는 이제 외교 정책이 하나로 좀 수렴될 수밖에 없었어요. 친명배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전도의 굴욕이었고요. 자, 어린 나이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효종은 이후에 조선에 돌아온 뒤에 북벌운동을 실시했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조 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자르니까 이 뒤에 좀 이야기들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이라 그랬을 때 역시 의정부와 육조. 그래서 왕이 있고 행정적인 일을 직접 담당하는 육조가 있을 때 이 왕이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에게 명령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육조 역시 일들을 했을 때 의정부를 거쳐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왕에 따라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왕권이 강했던 태종이라던가 세조라던가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기본적으로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의 정치의 기본 이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의정부를 거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왕이랑 의정부 육조 이 시스템이 항상 조선의 기본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최고 기구화가 되면서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원래는 비변, 지방 변두리의 군사 문제를 대비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기존의 조선 정치 시스템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교정실록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합니다. 의정부는 이름뿐이고 육조도 할 일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기존에 최초에 만들었던 시스템이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대신 뭐가 비변사가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나중에 여러분 뒤 시간에 세도 정치할 때 다시 등장하니까 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 기구의 변화를 봤다면 이번에는 군사제도 개편 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여러 가지 군사 부대들이 생기면서 크게 5개의 군부대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5군영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뭐 충용청, 금이영, 훈련도감, 수어청, 어영청 같은 부대들이 생겼는데요. 뭐 중학생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둘 필요까지는 선생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개 정도. 우리 임진왜란 때 공부했던 훈련도감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일반적인 군 부대와는 다르게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직업 군이라 하면 급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수병제, 그러니까 세 개의 수,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져 가지고 외적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훈련도갑니다. 임진왜란은 휴전 기간 중에 만들었던 부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뭐 더 공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군은 특이하게 소고군 체제, 소고군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소고군은 무엇이냐? 양반부터 시작해서 천민까지 모두 포함한 군대입니다. 자, 법적으로 조선은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군대 제도고, 양인은 모두 다 군대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양반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민은 원래는 군대를 안 가요. 그런데 양반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통 군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상민, 일반인들만 군대를 갔었는데, 이 소고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다 포함한 군대 체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미 예측하시다시피 이 양반이 천민이랑 같이 군복무를 하기를 원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은 또 소고군에서도 빠지게 되고, 결국에 소고군은 조금 신분이 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뭐 그런 형태를 보이긴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학생 수준에서는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에서 천민까지 같이 포함한 군대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사제도를 봤으니까 이제는 세금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들을 조금 단편적으로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의 세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잡세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세금, 조세. 어떠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의 일부분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월급을 만약에 나중에 받게 되면 그 월급의 일부분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역이 있습니다. 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역이죠. 16세에서 60세의 남성들이 군역을 짓다. 군대에 대한 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의 공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납은 무엇이냐? 집집마다, 모든 집입니다. 모든 집마다 무엇을 내야 되냐? 그 동네, 그 지역의 토산물, 특산물을 나라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아저씨가 만약에 전라도 나주에 살고 있는 농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조세로 자기가 열심히 지은 농작물의 일부를 바치겠죠. 그리고 군역으로 군대도 갔다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내야 되냐? 이 동네의 특산품인 배를 나라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공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공납, 이 아저씨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자기네 동네에 배가 많으니까 배, 토산물을 정부에다가 바치면 됩니다. 정부에서 배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죠? 나주에 산다 그래서 모든 집에 배가 있진 않아요. 제주도에 산다 그래서 모든 집에 귤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은 집에 배가 없는 사람, 집에 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시장에서 사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내기 위해 시장에 가서 그 물건을 사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끼게 되는 거예요? 중간 상인들이 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중간 상인들은 공납에 필요한 토산물이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정부에다가 토산물을 바쳐줍니다. 자, 이 거래가 깔끔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중간 상인들이 여기서 농간을 부리게 돼요. 물건값의 10배, 진짜 많게는 100배까지의 물건을 값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중간 상인들이 지금 공납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방납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10배, 100배, 농민의 부담들이 무한정 커져가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방납의 폐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토산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농민의 부담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 입장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납의 폐단, 공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무엇이냐? 조선 후기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 별표쳐도 좋습니다. 대동법 되겠습니다. 자,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납을 바꾸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꾸었냐? 원래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집을 단위로 내는 겁니다. 우리 집, 옆집, 옆옆집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내는 게 아니라 뭐에다가 세금을 부과했냐? 토지에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옆집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집집마다 똑같이 특산물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히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부담을 낼 거고요. 토지가 적은 사람은 조금 부담이 덜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배나 귤같이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 대신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쌀로 세금을 걷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요즘에 돈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이나 면 같이 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돈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납 체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공납으로 원래 받았던 귤이나 배 같은 거 정부에서 필요한데 그것들은 어떻게 구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대동법으로 새롭게 쌀이나 돈 같은 걸로 세금을 걷었죠. 그 쌀이랑 돈을 활용을 해서 나라에서 시장에 가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공인이라고 부르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들에게 돈을 제공하고요. 이들이 가서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오는 겁니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정리하자면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던 공납 대신에 이제는 집집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그리고 특산물이 아니라 쌀, 돈을 이제 세금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은 사람들한테 직접 세금으로 걷는 게 아니라 공인을 시켜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죠. 자, 대동법 한번 정리를 해보도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안 나는 특산품 이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쌀이랑 돈으로 세금을 내니까. 둘째, 땅이 적거나 없는 백성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토지의 넓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상업이 발달합니다. 자, 국가에서 공인을 데리고 이 공인이 대규모로 물건을 유통하고 공인이 대규모로 물건을 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상업이 당연히 발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동법의 장점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도 살펴봤다면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당 정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초반에 정리했던 분당 정치. 자, 인조반정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인조반정 때 서인들이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를 이유로 북인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조반정 이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서인입니다. 그럼 이 서인들은 어떻게 정치를 했냐? 남인들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갔어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당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했습니다. 너네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하지만 너네도 조선의 대신이고 우리도 조선의 대신이고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은 조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네 의견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일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각 분당들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또 때로는 다른 분당이기 때문에 서로 견지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건강한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다. 상대 분당을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당 정치가 언제 실시가 되었느냐? 인조반정 이후에 교종 때 정도까지 우리가 건강한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조 때 분당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광해군을 거쳐서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분당 정치가 조금 서인과 남인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효종 이후에 현종 때와 숙종 때를 이르게 되면서 분당 정치가 점점 변질되게 됩니다. 건강하던 것이 안 건강하게 돼요. 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송과 관국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선의 분당 정치가 변질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법을 둘러싼 다툼. 예법을 둘러싼 소송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조금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예법을 둘러싼 소송이었냐? 바로 상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뭐 사람들이 죽으면 상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이냐. 그 기간을 두고 둘러싼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여러분 참 뭐 저런 걸로 싸우냐. 그런 게 무슨 정치적인 이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송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상복 몇 년 입을래, 1년 입을래, 3년 입을래, 1년 입을래, 9개월 입을래 뭐 이런 문제지만 사실은 여기에 분당 간의 학문적 입장, 정치적인 차이, 왕과 신하에 대한 그런 견해의 차이,
왕권과 신권 중에 누굴 더 높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반영된 중대 문제예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볼게요. 예송은 총 2번 있습니다. 뭐 이 각각의 예송들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예송 때 효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왕위에 올라요. 자, 이제 효종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어야겠죠. 자, 다른 사람들은 상복을 다 몇 년 입는지는 상관없어요. 나라의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매하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현종의 새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조대비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복을 얼마 입을지가 조선의 법에 명확하게 써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죠. 인주 첫째 아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청나라에 다녀온 이후 사망하고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에 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안 써 있었던 거죠. 특이한 케이스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서인 측 입장에서는 당시에 좀 정치를 주도해 나갔던 사람들이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효종은 기본적으로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처럼 3년 입을 필요 없이 1년만 입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남이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아니 지금 현종은 물론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됐으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봐야 된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 실제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야 만약에 효종을 1년을 입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소현세자를 3년 입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러면은 현종 때 1년을 입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현세자의 자식들이 현종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그럼 이건 족보 꼬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입냐 3년 입냐는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왕의 정통성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현종은 누구의 손을 들으자면 처음에는 서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무래도 왕이 처음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들이랑 척을 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서인이 정치를 주도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효종 말고 이제는 효종 비까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현종의 엄마죠. 자, 근데 이때도 여전히 조대비가 살아 있습니다. 이 조대비는 얼마나 입어야 될 것이냐? 또다시 붙었어요. 서인은 짧게 입자. 첫째 아들 아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어, 첫째 아들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다른 양반집에서 하듯이 최고의 예의를 갖출 필요 없다. 좀 적게 입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남이는 똑같이 주장합니다. 아니다. 왕이면은 일반 양반이랑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둘째 아들이라도 왕 되면 첫째 아들이라고 특별하게 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부인이 죽었을 때 최고의 예우인 1년짜리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반전이죠. 이번에는 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고 정치를 주도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이러한 예송이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고 왕에 대한 견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싸움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공존하던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 정치가 어떻게 된다? 점점 하나의 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두 개의 분당이 같이 갔다면 이제는 이 분당에서 저 분당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상대 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정치 다툼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치 다툼으로서의 분당 정치는 현종 때를 지나서 숙종 때로 넘어가게 되면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환국은 여러분들 교실에 공기가 안 좋을 때 공기를 싹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기한다 그러죠. 자, 환국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정치적인 국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떠한 상황이 급격하게 환기되는 거예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정당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정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숙종 때 집권 정당이 남인이었다 서인이었다 서인이었다 남인이었다 남인이었다 서인이었다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환국이 뭔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좀 심화된 내용이에요. 자, 환국은 총 크게 보면 3번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차 환국 때는 예송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남인들이 조금 너무 막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어떻게 했냐? 남인이 역모를 꾀한다. 라고 하면서 남인을 탄압하고 권력을 서인에게 줘요.
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인들이 권력을 너무 장악하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후계자를 책봉하는 데 있어서 너네 왜 반대해?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서인을 또 탄압하고 남인에게 권력을 몰아줍니다. 또 시간이 또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야 남인 너네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남인을 탄압하고 서인에게 권력을 몰아줘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보다 한국이 일어나면서 집권 정당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분당에서는 이 상대 분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얘네가 우리 다시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권력 잡았을 때 얘네를 확실하게 짓밟아 놔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 건강한 분당 정치가 무너지게 되고 상대당에 대해서 탄압하는 정치적 싸움만이 남게 되는 것이 환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강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조선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다채롭게 알아보았어요.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서는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기구, 임시군사기구가 상설기구화가 되고 최고기구가 되면서 의정부의 힘이 약해졌고요. 그러면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이 조금씩 뭔가 흔들린다고 보면 되겠죠. 군사적으로는 훈련도감을 포함한 오군영 체제가 중앙군이었다면 지방에서는 양반에서 천민 다 포함된 소고군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대동법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별표입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토산물, 집집마다 토산물을 내던 공납 대신에 쌀과 돈, 토지를 기준으로 쌀과 돈을 걷던 새로운 세금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써볼까요? 집집마다 토산물이 어떻게 바뀌냐? 토지, 이거 헷갈리니까 토산물까지 쓸게요. 토지마다 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죠.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과 남인이 서로 공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왜? 얘를 둘러싼 소송이었던 예송, 그 다음에 급격한 집권당의 전환이었던 환국, 그렇게 되면서 상대당을 숙청하고 공격하는 분당 정치의 변질이 이루어지고 말았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분당 정치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조선시대에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